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전객 1개사단 추가 파병. (1965년) 여름, 청와대 정보비서관 권상하는 중앙정보부와 군 방첩대 및 경찰 계통으로부터 보고되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정보를 검토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 빈민촌에 박정희 대통령의 외삼촌이 생존해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권 비서관은 즉시 모래내 빈민촌을 방문했다. 담도 없는 운막촌을 뒤지며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냈을 때는 빈민촌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러운 듯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통령 외삼촌을 저렇게 내버려 두다니 박 대통령은 벌받을 사람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권상아가 만난 사람은 어머니 수원 백씨의 남동생 백한상이었다. 권 비서관이 찾았을 당시 백한상은 이미 8순이 넘은 노인으로 서너 명의 자식들과 운막 속에 누워 있었다. 운막 속으로 들어간 권상하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권상하가 백한상 노인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니 틀림없는 박 대통령의 외삼촌이었다. 권 비서관은 청와대로 돌아와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내용을 말하더란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나한테 백모라는 자로부터 서너 번 편지가 왔어. 그런데 편지에는 내 외삼촌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디서 어렵게 살고 있다면서 외삼촌한테 뭘 해주시오, 뭘 사주시오 하고 거의 협박조로 편지를 썼어. 내가 볼 때 이놈은 외삼촌을 파는 사기꾼으로 생각되어 일절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 있었지. 모래내 운막집에 계신 분은 틀림없이 각하의 외삼촌이십니다. 박정희는 난처한 듯 권상아에게 되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운막에서 살고 계시는데 남보기에 창피합니다. 집이나 한 채 사줍시다. 박정희는 누런 봉투에 돈을 넣어 권 비서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 2칸짜리 한옥 한 채나 사드리게. 권 비서관은 백한상의 아들을 서울시청에 부탁해 수도국에 취직을 시켜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외삼촌은 약 1년 뒤 이 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다시 모래내 빈민촌으로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안 권 비서관이 노인에게 달려가 영문을 물었다. 노인은 빚 갚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권상아는 할 수 없이 박 대통령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어 돈을 마련해 집을 다시 사줬다. 이번에는 권 비서관이 자주 백노인의 근황을 알아보곤 했다. 1968년 여름, 백한상 노인은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권 비서관이 그를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갔다. 백노인을 진찰한 의사는 폐암 말기여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상아는 어떻게 하든 치료를 해달라고 매달렸다. 암이 온몸에 퍼져 가망이 없습니다. 오래 살 수 없을 테니 고향에서 사시면 공기가 좋아 편히 계시다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은 안 됩니다. 권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분 고향이 선산군 양목이니 거기 좀 모셔다 드리게. 권상아는 박 대통령의 외삼촌을 고향 마을로 모셔다 주고 상경했다. 고향에 도착한 백노인은 며칠 뒤 혼자 서울로 돌아와 버렸다. 주변에서 큰 병원 서울 가서 고쳐야 한다며 부추기는 바람에 고향에서 쉬지도 못한 채 세브란스 병원을 다시 찾았던 것이다. 얼마 후 권 비서관은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백한상 노인이 입원했다가 사망했으며 시신은 백노인의 사위가 인수해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권 비서관이 수소문해 보니 백노인의 사위는 자벽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용산역 구내이발소 주인이었다. 벽돌을 대충 쌓아 바람막이로 만든 이발소의 시멘트 바닥에는 백노인의 시신이 거적에 덮인 채 놓여 있었다. 백노인의 사위는 시신을 병원에서 이발소로 옮겨놓은 뒤 자벽부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청와대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사건을 수습한 뒤 박 대통령에게 전말을 보고하자 박정희는 대구사범 동기생 권상아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그 노인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고 있었나? 고향에 모셔다 드린 지 며칠 안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도록 왜 단속하지 못했노? 자네는 어찌 이를 그리 보나? 이렇게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만둬. 친구이자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질책을 처음 받아봤다는 권상아 비서관은 사직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권상아 씨는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기구한 일들을 겪어야 했다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5년 동안 하면서 저의 친인척으로부터도 인색하다고 욕을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솔선수범하려니 무척 힘이 들었죠. 친구로 하여금 골치를 썩이며 친인척 관리를 하도록 채근하던 박 대통령의 자세가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집니다. 한 국가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선에 보내놓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분위기에 많은 긴장과 흥분을 주는 것이었다. 1966년 1월 12일에는 월남전선에서 전사한 12위의 국군 영령들이 미군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환국했다. 1월 10일 국방부는 월남에 투입된 해병여단의 청룡 제1호 작전 전과를 발표했다. 394명의 공산 게릴라들을 사살했다는 것이었다. 사흘 뒤 신문에는 이 작전에서 전사한 청룡부대 장병 22명의 이름들이 실렸다. 7일 뒤 전과 발표에서는 국군의 전사자 수가 28명으로 전투부대 참전 3개월이 된 2월 4일에는 48명으로 늘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언론도 파월 국군에 대해서는 따뜻한 자세로 일관했다. 정권이나 정당보다도 국군이란 말에서 국민은 더한 신뢰를 느끼던 시절이었다. 신문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파월 장병들이 모여 사는 군인 아파트를 소개하고 월남통신 같은 고정란을 만들어 전선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맹호는 간다, 빨간 마후라,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같은 군가들이 유행가처럼 친근하게 불리고 있었다. 국위선양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고 사회 분위기의 남성화, 군사문화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1960년대 후반기의 한국이었다. 1966년 1월 7일자 미국의 크리스천 모니터지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한국이 곧 2만 명을 월남에 증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월 15일 김성은 국방장관은 최명신 주월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군의 증파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또 증파에 앞서 국군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흘 뒤 워싱턴 포스트지는 험프리 부통령이 지난 정초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군의 증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즈음 한미 양국은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를 양측 대표로 하여 본격적인 증파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언론은 한국군 현대화와 파월 국군에 대한 대우 개선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 측의 교섭을 측면 지원했다. 1월 25일자 동아일보는 현지 호소, 가장 용감한 군인의 가장 적은 보수라는 제목으로 한국군의 근무 수당이 월남 군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월 27일자 신문에는 맹호부대 1연대 2대대 5중대 2소대 최경환 상병이 베트공의 총격을 받아 숨지면서 호주머니에서 14달러 10센트를 꺼내더니 동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나는 부모도 친척도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를 남동생을 찾아 이 돈을. 사망 후 소지품을 검사해보니 동생 최공훈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 하나 있었고 19달러가 입금돼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개사단 증파에 따른 대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아주 비싸게 받아내겠다는 작심을 하고 당정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대미 교섭을 벌이게 했다. 비밀 분류에서 해제된 1966년 2월 1일자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 문서가 있다. 안보회의의 동아시아 담당관 제임스 C. 톰슨이 대통령 안보보좌관 맥조지 번디에게 올린 것이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윈스롭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가 보고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요청한 일정에 따라 월남에 추가 파병을 하는데 동의했다. 즉 오는 4월에 1개 여단과 지원부대를, 오는 7월에는 1개 사단과 그 지원부대를 파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월요일에 동남아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데 2월 17일에 귀국한 다음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브라운 대사는 박 대통령이 출국하는 2월 7일 전에 우리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감사를 전함으로써 박정희로 하여금 자신의 결심을 변경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았으면 한다고 건의해왔다. 이틀 뒤 맥조지 번디는 존슨 대통령에게 1개 사단의 추가 파월에 대한 감미료로서 1967년 회계연도에 한국에 대한 1,500만 달러의 개발 차관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번디는 이 액수는 통상 수준보다도 500만 달러가 많지만
한국 측이 요구한 여러 가지 대가 가운데는 가장 값이 싸게 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도 무엇인가를 얻어내어야 유권자들에게 일개사단 증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미국은 2월 7일 하와이에서 미월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월남전에 대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었다고 화를 냈다. 이동환 장관은 브라운 대사에게 일개사단 증파를 재고하겠다고 의름장을 놨다. 미국 측에서는 이견 조정을 위해 험프리 부통령을 급파하겠다고 알려왔다. 그 기간 박 대통령은 동남아 3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험프리를 때맞추어 방콕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방문국의 결례가 된다면서 이 회담을 거절했다. 험프리는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인 2월 22일 서울에 왔다. 2월 23일 박정희는 청와대 신관 3층의 집무실에서 험프리 부통령, 해리먼 대사, 발렌티 보좌관을 맞아 국군 증파 문제를 1시간 반 동안 논의했다. 험프리는 이 한 기자회견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휴전선에 미군이 단 한 명 남아있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험프리 부통령을 수행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온 대통령 특보 잭 발렌티는 2월 25일 존슨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은 그들이 더 많은 현대식 무기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곧 월남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무장시키고 급료를 주는 데 들어가는 돈은 같은 수의 미국인들을 쓸 경우에 비교해서는 콩알만한 것이다. (1966년 3월 7일) 윈스로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는 외무부로 이동환 장관을 방문해 한국군의 월남 증파에 따른 선행 조건의 양해사항 공안을 전달했다. 브라운 각서로 유명해진 이 문서는 2월 25일에 이동환 브라운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었다. 각서는 박정희 정부가 일개사단의 전투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조건으로 미국 측에 요구한 것들이 거의 충족된 내용이었다. 이동환은 미국 측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개정하여 한국이 침략을 받을 때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것만은 들어줄 수 없었다. 그 대신 험프리 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게 했다. 미국은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한국군 파병에 따른 경비의 전액 부담,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처우 개선, 전쟁으로 형성된 특수에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14개 조항을 약속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하나의 금자탑이었다. 조국의 젊은이들이 타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린다는 상황을 외교 교섭의 최대 한도로 활용하여 국익을 도모한 것이다. 이 각서의 정신에 따라 한국 측은 월남전 기간에 약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쟁 특수로 올릴 수 있었다. 브라운 각서의 요지는 이러했다. 하나, 3개 예비사단의 완전 장비와 17개 육군사단과 1개 해병사단의 장비 현대화. 둘, 월남 증파에 따른 모든 장비와 원화 경비는 미국이 부담. 셋, 월남 파병에 따라 한국군을 보충해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장비와 훈련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 넷, 북한의 간접 침략을 봉쇄하기 위한 장비 제공. 다섯, 탄약 작업을 위해 병기창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 제공. 여섯, 한국 정부와 파월 부대 사이의 전용 통신 시설을 미국 측이 제공. 일곱, 증파 병력과 그 보충 병력을 한국 내에서 보충, 유지하는 데 드는 순 추가 비용의 전액을 원화로 한국 정부에 제공. 여덟, 한국 측에 부담이 되는 군원 이관 계획의 보류. 아홉, 주월 한국군을 위한 물자 용역 장비 등을 한국 내에서 조달하며 주월 미군 및 월남군의 군수품도 한국 제품을 구입하여 쓰도록 노력. 10. 미국 국제개발처가 월남에서 추진하는 농촌 건설 및 선무 구호 사업에 들어가는 보급품을 한국에서 구입한다. 11. 월남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사업에 한국인 민간 기술자의 고용 및 용역의 기회를 확대한다. 12. 한국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 원조를 강화. 13.
1억 5천만 달러의 AID 차관을 조기 사용토록 하며 경제 개발을 위하여 더 많은 AID 차관을 제공한다. 14. 금년도 재정 안정 계획을 위하여 금년 안으로 우선 1,500만 달러의 신규 원자재 구입용 차관을 제공한다. 정일관 국무총리는 파병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던 국회에 나와 미국 정부로부터 현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문서상의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월남 증파에 따라 정치권은 국회와 언론을 매개로 하여 활발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우리 정치가 오랜만에 안보 외교를 주제로 삼아 진지한 토론을 벌여 정치 본래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우다. 기자 출신인 서인석 공화당 의원은 여당 내의 파병 반대론자로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신문 기고문 등을 통해서 선전포고 또는 전쟁 상태 선언을 내리지 않더라도 4만 이상의 국군이 베트남과 교전하는 사태는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목표, 남북 통일을 실현하는 전쟁 이외의 전쟁을 수행할 여유가 없는 처지에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월남의 사태는 우리의 지배 요인보다 적측의 지배 요인으로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면서 우리는 대병력을 보내 우리가 지배할 능력이 없는 사태에 우리가 개입함으로써 거꾸로 우리의 운명을 그곳 사태 발전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피할 수 없이 조연을 맡은 우리는 주연이 연극을 끝낸 후에 혼자서 춤을 추는 우를 범하기 쉽다면서 외교는 그때그때의 국가 이익에 순응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서민들이 빚을 갚는 시기 돼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서 의원의 증파 반대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려면 서 의원처럼 논리를 세워서 해야 한다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고 한다. 야당인 민중당의 김준현 의원은 베트공을 조종하는 것은 월맹이고 월맹을 조종하는 것은 중공이며 월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면서 증파에 찬성했다. 1개 사당과 1개 연대의 증파 동의안은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95표, 반대 27표, 기권 3표, 불참 50명으로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증파사단으로 보병 9사단을 선정했다. 백마부대로 통칭된 이 사단은 1950년 박정희 중령이 참모장으로서 창설을 지도했던 부대이기도 했다. 휴전선에 이어 월남의 제2전선을 갖게 된 1960년대의 한국은 준전시 상태와 같은 긴장되고 들뜬 사회 분위기에서 경제 성장으로 매진하게 된다. 한때 한국은 인구 비례로서는 미국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월남에 보낸 적이 있다. 전선을 가진 국가답게 언론과 방송에는 군인과 군가들이 자주 등장했고 승전 소식과 함께 전사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약속에 따라 박 대통령은 4월 6일 환송식을 갖고 맹호부대의 잔류연대를 월남에 보냈다. 3,500명으로 편성된 이 연대는 해산진 부대라고 불리게 됐다. 6.25 전쟁 때 압록강변 해산진에 가장 먼저 도착한 부대였다는 데서 유래했다. 해산진 부대가 부산항을 향해서 떠나는 4월 8일 밤 청량리역에서는 군가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물결쳤다. 전선으로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차창 밖으로 내민 손을 잡고 무사 귀환을 빌었다. 인천에 산다는 윤창천 할머니는 맏아들인 정성규 병장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정 병자는 철모르는 아우 성훈에게 내가 못 돌아오면 네가 노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었다.